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반보조금 조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지금 언론에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 이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사진 속 보이는 인물이 폰데르라이엔이라는 사람인데 작년에 있었던 CRM의 이후로 유럽연합이 어떠한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지 IRA가 나오고 나서 CRM이 나오면서 미국과 유럽이 같이 중국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이후로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되는 내용이 없었거든요. 네, 오늘 나왔습니다. 왜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가지고 좀 장황하게 깊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점, 그래서 내용이 좀 지루할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번 연설을 통해서 유럽연합이 앞으로 1년 동안 어떠한 정책적 방향성을 가져가게 될지 이런 것들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발표되었었던 CRMA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그냥 흔히 CRMA 정도로 보고 있는데 2011년도에 먼저 CRM을 발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2022년 작년까지 총 4차례 갱신이 되었었던 거고, CRM의 핵심은 광물이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용 중 일부는 유럽 영내에서 공급 및 채굴을 해야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제시를 했었고, 여기에 격가지로 나왔었던 게 탄소 발자국 같은 내용도 나왔었고, 일정 비율 이상은 리사이클을 해라 뭐 이러한 조항도 나왔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IRA랑 CRM이 나오고 나서 미리미리 해외 공장을 짓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준비하고 있고 착공하고 있고,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IRA도 버거워 죽겠는데 CRM까지 같이 오게 되니까 굉장히 힘든 압박을 받았던 거죠. 그 와중에 유럽연합은 2023년부터 2월에 그린딜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를 판매하지 않겠다 라고 발표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 흐름을 보면 작년에는 CRM을 통해서 핵심 원자재들이 너무 중국 의존도가 높다, 이 광물 의존도에 대한 인식을 하기 시작했던 거고, 오늘은 어떤 거였냐면 지금 중국이 너무 값싼 전기차를 많이 내놓는다라고 꼬집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애초에 유럽연합이 신경을 쓰고 있었던 게 연초에부터 나왔었던 게 중국이랑 미국이 너무 많은 보조금을 때려 넣으면서 각 기업들한테 경쟁력을 불어넣고 있는 거죠. 근데 유럽도 이거에 맞춰서 우리도 지원 규정을 검토해보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중국산 전기차는 너무 가격을 깎아도 너무 깎아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마진율 향상을 위해서 코스트 커팅하는 느낌이 아니라 단순하게 그냥 보조금 받아가지고 가격을 깎아버려요. 그래서 이러한 막대한 국가 보조금에 인해서 인위적으로 낮게 책정되고 있고, 이거는 유럽 내에서도 허용이 안 되는데 여기에서도 이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유럽이 원래 글로벌 스탠더드를 잘 만들어주잖아요. 이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유럽 내에서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너네도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즉 미국한테 미국아 지금 중국 이러고 있는데 이거 냅둬도 되냐 이렇게 눈길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차가 글로벌 핵심 테마인데 중국의 불공정 관행 때문에 우리 유럽 기업들이 시장에서 밀리고 있다. 그래서 또 중요한 포인트는 또 맞물려요. 실제로 9월 4일날 UBS는 유럽 내에서의 높은 점유율을 가진 폭스바겐과 르노에 대해서 너네 BYD랑 테슬라한테 밀리고 있다, 왜 이렇게 자만하냐 하면서 매도 의견을 내버려요. 근데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지만 듣고 나시면 이제 공감을 하시겠지만 여기서 폭스바겐이 되게 불쌍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상황이 테슬라가 먼저 치킨 게임을 시작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연초에 테슬라가 모델들의 가격을 깎아가면서 판매를 진행했는데 연초에 했었던 건 중국 외 지역에서의 가격 인하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가격 인하하자마자 유럽 지역 내에서는 가격 인하 이후 판매량이 117%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거 기억하실 거예요. 2022년 중순과 말쯤 돼서는 테슬라 판매량 둔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연초에 가격 인하하자마자 판매량이 반등하기 시작합니다. 뭐 그거에 따라서 테슬라 주가도 같이 많이 올랐죠. 근데 올해 하반기부터 갑자기 또 중국 내에서 판매량이 둔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8월 달에 테슬라는 중국 내에서도 가격 인하를 시작합니다. 꽤나 규모를 크게 했었어요. 그래서 7월 달 대비 8월 달은 30.92% 판매량이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있는데 이 인하한 가격만 봐도 알 수 있다시피 매우 비쌉니다, 테슬라는. 그러니까 테슬라는 애초에 전기차 시장 내에서 전 세계적으로 선두주자고 그러한 프리미엄으로 얹은 가격을 판매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원래 팔던 가격도 프리미엄 플러스 플러스인데 얘네가 가격이 인하한다는 건 프리미엄 플러스 플러스에서 플러스 하나를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 입장에서 마진율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어차피 돈을 많이 법니다. 물론 뭐 수익성이 일부 떨어졌다 얘기 나오는데 그 이상을 판매를 하니까요. 근데 이게 진짜 웃긴 게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하니까 중국 업체들 또한 이에 동참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폭스바겐이 치여요. 폭스바겐은 원래 예정대로 전기차를 출시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테슬라랑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막 싸우기 시작하니까 본인도 이 가격을 인하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게 얘네들은 지금 보조금을 받고 가격 인하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부품의 혁신이 일어나가지고 부품 가격이 줄어들었어. 그렇다면 전기차 가격, 모든 차량의 가격을 인하하는 것도 문제가 없겠죠. 근데 이 가격 인하는 근본 있는 가격 인하가 아니라 보조금을 얹고 그 버프를 받아가지고 가격 인하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테슬라는 보조금 받고 중국 업체들은 또 중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이 치킨 게임에서 계속 싸우고 있는 건데 포드랜다, 폭스바겐만 중간에 껴가지고 얻어 터진 겁니다. 그래서 전 이게 좀 불쌍해요. 이렇게 힘든 것도 몰라주고 UBS한테 매도의견 얻어 터지니까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뭐 여튼 이거 뭐 투머치의 감정이입인 것 같고, 이게 좀 재밌는 게 테슬라도 여기 참여했었는데 6월달에 얘네 중국 자동차 공업협회와 16개 자동차 제조사가 만나가지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런 거 가격 인하로 경쟁하지 말자. 이런 비정상적인 가격 인하는 공정한 경쟁 질서를 교란한다. 우리 반독점법 정신에 어긋나는 짓 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이거를 6일날 말해놓고 8일날에 지워버려요, 조항을. 그리고 나서 바로 가격 인하 전쟁에 뛰어듭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런 생각 들겠죠. 그럼 결국에 테슬라가 시작한 건데 유럽연합에서는 왜 중국 업체들을 이렇게 겨냥해서 말을 할까? 국적이 미국이니까 못 건들죠. 그리고 미국 기업이 아니라고 해도 테슬라는 딱히 터치하기 좀 어려운 게, 테슬라가 선두주자고 해당 산업의 균형 가격을 어느 정도 설정해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솔직히 테슬라가 가격 인하하고 인상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명분이 딱히 없긴 합니다. 여튼 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일단 CRU 그룹에서 제공하고 있는 리서치 자료를 보면 중국 배터리 산업은 지금 공급 과잉 상태라고 보입니다. 근데 이 핵심 원인으로는 중국 정부가 보조금을 너무 많이 주기 때문에 이걸 노린 기업들이 너무 많이 참전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 업체들 중에서 약간 지표 삼아서 볼만한 게 CATL과 BYD, 지리자동차, 저는 이렇게 세 개만 보거든요. 나중에 뭐 샤오미가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 4명 말고도 그 외에 수많은 전기차 업체들이 참여를 합니다. 배터리 업체들 같이 참여를 하고.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에 생산 능력을 막 일단 끌어올리긴 했어요. 전 사실 이 생산 능력 중에서 수율 검증이 끝났는지에 대해도 좀 의문이 들긴 하지만 여튼 일단 생산 능력을 갖췄다라고 그들은 말을 해요. 그럼 이 늘린 만큼 좀 더 팔아야 되는 상황인 건데 그와 동시에 같이 IRA 규제 들어오고 CRM의 규제가 들어왔죠. 그래서 지금 중국정에서 판매량 나오는 걸 보면 판매량 잘 나와요. 근데 그게 절대값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절대값적으로 보면 판매량 나오고 있긴 하네인데 이 판매량 성장률, 그러니까 매출 성장률 자체가 둔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급 과잉 상태, 공급 규모 대비해서 수요가 부족한 상태로 보이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 있다가 보니까 이걸 보고 지금 국내에 좀 돌아다니고 있는 내용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얘네가 공급 과잉 상태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을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아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통계에서 보이고 있는 이 공급 과잉 상태는 전체 전기차 시장을 반영한 지표가 아니에요. 애초에 전체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볼 때도 중국 내 그리고 중국 외 이렇게 보잖아요. 중국을 포함시킨 것과 포함시키지 않은 걸로 나눠보고, 포함시키지 않았을 때 LG엔솔이 압도적으로 1위고. 근데 이런 공급 과잉 상태는 중국 정부의 과도한 보조금 정책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보고요. 두 번째가 이런 각종 규제들이 맞물리면서 막상 준비는 했는데 수출이 잘 안 되고 있다. 본인들이 준비한 규모에 비하면 미치지 못하고 있다로 생각이 되고, 이게 중국에 국한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확장해가지고 전체 시장이 둔화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사실 전 논리적 비약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A라는 현상을 보고 A-1, A-2까지 이렇게 파생해서 보는 건 맞죠. 근데 이런 전체적인 정황상과 인과관계를 따져보면 이건 그냥 얘네 문제예요. 그래서 실제로 국내 업체들이 바라보고 있는 건 2025년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비행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대부분의 국내 2차전지 업체들은 24년도에 준공이 되어가지고 25년도부터 증설된 캐파 물량을 뽑아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급 과잉 상태라고 표현하기 위해서는 공급량 대비해서 수요가 부족한가 많은가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 아직 공장을 짓고 있는데 어떻게 공급 과잉, 수요 과잉 이런 걸 측정할 수가 있죠? 단순하잖아요. 디맨드와 서플라이를 놓고 봤을 때 아직 증가된 서플라이 곡선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기준 균형값을 변경시킬 수 있냐고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좀 자극적인 표현일 수 있겠지만 저는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중국발 이슈들, 중국발 뭐 이벤트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참 국내 기업 CEO 입장에서는 참 이게 생쇼로밖에 안 보이겠다. 다음 단계의 배터리를 만들려 하고 있고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지금 물밑에서 다 접촉 중이고 있고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계속 협업하고 자금 조달하고 이런 상황에서 저기 왼쪽에선 테슬라가 들어와가지고 치킨 게임 하니까 거기에 휘둘려서 치킨 게임 같이 참여했다가 가격 후려쳤다라고 해서 유럽연합으로부터 규제 대상이 올라버리고 생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만들어 놓은 물량들을 팔 만큼 수요를 확보해 놓지 않으면 망해요. 그러니까 물론 뭐 BYD나 CATL 정도는 감당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도와줄 테니까. 근데 그 나머지에 있는 탑5 밖에 벗어나는, 탑5도 아니에요. 탑3를 벗어나는 기업들은 만약에 해외 시장 개척을 하지 못한다면 큰 위기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중국이 계속 해외 시장 개척하려고 그러고 고시원인지 그거를 미시간주에다가 지으려고 계속 막 노력을 해왔던 거고 그런 와중에 지금 반보조금 조사를 하겠다고 멘트가 나온 겁니다. 뭐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게 생각보다 중요한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IRA와 CRA를 조명했듯이 이번 이벤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요건 추가적으로 업데이트가 될 것 같아요. 조사한다라고 했으니까 조사 내용들도 나오겠죠. 근데 유럽이 한 번 더 압박을 넣어주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땡큐일 겁니다. 최근에 시장에서는 2차 전지에 대해서 많은 노이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제 영상 댓글에도 그렇고 아니면 제 알고리즘에 뜨고 있는 많은 전문가분들 각자 다른 뷰, 비슷한 뷰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이 수요에 대한 걱정들, 뭐 가격에 대한 걱정들, 리튬 가격 뭐 등등 모든 그 원자재 관련된 내용들이나 수요에 대한 문제나 그리고 어떠한 숫자가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성장 궤도가 어느 정도 차올랐을 때라고 봅니다. 근데 이 기업의 생애 주기를,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생애 주기라 그러죠.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을 좀 보면 갓난아기처럼 기어다닐 때가 있고 이제 말을 막 배울 때가 있고 유치원에 갈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사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되고 그 다음에 노인이 되고 퇴화해서 죽는 거죠. 국내 2차전지 시장을 그냥 회계라해서 표현하기 좀 애매하긴 하지만 저는 아직 이 고성장 단계의 초입부라 봅니다. 그러니까 이 체크 표시도 아니고 요쯤 와 있다라고 봐요. 그냥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에코프로비엠에 비교를 해보면 스타트업 수준이었을 때는 남들이 다 하이니켈 뭐하러 만드냐라고 비판받을 때 그냥 그걸 참아왔던 시기가 있었을 거고요. 유년기 성장 단계에서는 자금이 모자랐지만 삼성 SD와의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든든한 백을 얻었을 거고요. 고성장 단계가 21년도에서 22년도 사이겠죠. 지금 이제 23년도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전체를 확장을 해봐도 얘가 대장주이기 때문에 국내 2차전지 시장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P가 어떻고 Q가 어떻고 균형 가격이 어떻고 광물 가격이 어떻고 수요가 어떻고 공급이 어떻고 이걸 걱정할 단계는 성숙기 안정 단계에서 해당 회사가 안정기에서 쇠락으로 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한 번 더 혁신을 해서 뛰고 올라가느냐 이걸 성공하면 삼성전자가 되는 거고요. 쇠락하면 그냥 여느 기업처럼 쇠락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수많은 고민들과 수많은 걱정을 해야 되는 단계는 이 성숙기가 안정기에 돌아갔을 때라고 좀 봐요. 이걸 제 가까운 분들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 성숙기가 완전 찼다라고 표현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20살 넘은 지인이 10명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중에 4, 5명은 전기차를 타야 됩니다. 하이브리드 말고요. 순수 전기차를 타야 됩니다. 그때쯤 되면 이 시장이 클 만큼 컸고 이제
여기서는 혁신이 있는 기업은 사고 혁신이 없는 회사는 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지금 그런가요? 지금 주변에 10명 중에 1명, 2명 탈까 말까인 것 같은데. P와 Q, D와 S에 대한 논의는 성숙기가 완성화가 되고 그 단계에서 논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상당히 난해했을 텐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